경제적 표현의 주제로 고려대학교 김덕화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김덕화 교수이고요. 제가 한국은행 직원도 아니고 제주도에 살고 있지도 않지만 제가 사실은 1980년대 후반에 이 호텔 나가보시면 재원 아파트라고 거기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부친이 제주도에 일하셔서 좀 살았었고 또 조금 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한국은행 직원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오늘 행사가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총재님 그리고 도지사님 그리고 두 기관의 여러 관계자분들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로 제가 주로 연구했던 것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후변화가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연평균 기온 같은 온도 변화가 우리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특히 한국 경제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온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상 조건도 변합니다. 예를 들면 태풍의 빈도가 변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제가 데이터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이제 제가 늘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데 맨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 0년도부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부터 지금 최근까지 이제 그 지구 전체 평균 온도를 이제 과학자들이 재구성해 놓은 거 보실 수 있고요. 기후라는 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보통 한 사람이 한 30년 정도 경험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평균적인 기상 조건이 기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기후가 굉장히 일정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이제 좀 검은 두꺼운 선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관측된 지구 전체 평균 온도고요. 그 이전에도 변했지만 최근의 변화는 일정한 방향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관측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이 개입한 결과라는 것이 이번의 기후변화의 특징이고 이것을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그 스반테 아레니우스라고요, 지구 온난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고요. 대략 1900년 정도에 활발하게 활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분야에서 노벨상도 받으셨고 이분이 이제 기후변화의 지구 온난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제 그 온실가스를 처음 이제 말씀하신 분이죠. 대기의 CO2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벨상은 이 온실가스 효과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받으신 분이고요. 제가 나중에 또 이 분과 연결돼서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따뜻해진 온실 효과는 이제 이른바 복사 강제력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태양에서부터 에너지가 지구로 오면 지구가 어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복사열을 가지고 다시 우주에다가 열을 이제 에너지를 또 전달해가지고 에너지 균형을 확보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CO2 같은 온실가스가 끼어들게 되면은 그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방해하죠. 그래서 CO2 자체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 복사의 일부를 다시 지구에 되돌려주고 지구는 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더 두껍게만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자연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온난화의 메커니즘인데 이런 식으로 CO2와 같이 그런 그 복사열이 우주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에너지 균형을 방해하는 녀석들을 복사 강제력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 CO2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메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하고 이건 이제 인간이 이제 배출한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대기를 혼탁하게 하면서 들어오는 그 태양 에너지를 막아가지고 그 음의 효과를 또 음의 복사 강제력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초록색과 분홍색이 인간이 만든 거라 하면은 이 하늘색 이렇게 지금 0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복사 강제력은 자연적으로 변화한 복사 강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궤도가 조금씩 바뀌든지 태양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면서 오는 그 태양 에너지 자체가 바뀌는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내려간 부분이 있죠. 그곳은 이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아주 많은 화산재가 되게 넓은 부분을 오랫동안 이제 덮어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를 막았을 경우에 이제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총합을 해보면 이제 이 검은 선이 그 우리 지구 전체의 복사 강제력 추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회색 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상태고요. 대략 1950년대 지나면서부터 이 검은 게 이제 쭉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도 대략 1960년대부터 출발해서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뒷부분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앞으로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복사 강제력 제가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복사 강제력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에는 지역별 데이터를 보여드릴 때가 절대 없습니다. 전 지구의 딱 하나의 단말이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CO2가 중국이 배출한 건 중국에만 머물고 한국이 배출한 건 한국에만 머물어서 중국 CO2는 중국의 온도만 올리고 한국 CO2는 한국의 온도만 올리면 지구 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해결하는 게 훨씬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린하우스 가스라고도 하지만 웰 믹스드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해서 공기 중에 한번 올라가면 잘 섞여서 지구 전체가 공통 값으로 존재하고요. 지구 전체에 공통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지구 온난화 해결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것은 이제 그 전체 지구의 평균 온도 추이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대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0년대 이후에 이제 가파른 상승 추세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기후 변화 지역별 이치성이 되겠는데요. 이 아래쪽 그래프 보시면은 전체 지구를 미도, 경도 5도씩 나눠가지고 온도를 이제 구한 다음에 추세를 저희가 이제 이 연구에서는 그 패턴을 찾아봤더니 4가지 패턴이 찾아질 수가 있었고요. 지금 1번, 2번 패턴이 이제 최근에 온도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는 지역인데 그림에서 보시면 극지방이 온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사 강제력이 증가해서 지구 전체 온도가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지구 각 지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온난화의 추세는 다 다르다. 그리고 이런 추세의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작점도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5도가 올라갔다고 해도 1.5도가 올라간 러시아 사람하고 1.5도가 올라간 아프리카 사람은 지구 온난화 해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해결을 위해서는 공통의 요인을 같이 노력해야 되는 이 아주 복잡한 고차원 방정식처럼 돼서 지구온난화 문제가 아주 해결이 어려워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 데이터인데요. 이제 요 주황색이 아까 보여드렸던 전 지구의 평균 온도 정도면 한국 남한만 이제 평균을 내보면 이런 파란색으로 보여집니다. 이 평균 값이 한반도는 굉장히 작은 지역의 평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면 전체 지구보다 우리나라에서 온난화 추세가 훨씬 뚜렷하게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대략 전체 지구가 1도에서 1.1도 올랐다면 우리나라는 그거에 1.5배 정도 지금 온난화 경험하고 있다는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좀 재미있는 그래프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온난화가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허리케인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홍수도 많이 나서 피해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 그래프는 그 이런 자연재해의 피해를 각국의 GDP 대비 규모로 그래프로 이제 만들어 거고요. 위에가 한국이고 밑에가 미국입니다. 중국을 여기다 해봐도 미국이랑 비슷할 거고요. 큰 특징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는 아주 신기한 나라입니다. 이게 약간 더 뒤로 가보면 이제 1980년대, 90년대에는 홍수 피해가 좀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큰 태풍이 별로 안 와가지고 비록 이제 최근에 이제 큰 이제 산불이 좀 많이 났긴 하지만 보시면 자연재해 피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없는 게 특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그 기후변화의 대략적인 모습인데 이렇게 변하는 그 기후 조건들이 우리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가 경제학을 쉽게 경제학을 아주 많이 공부 안 했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추운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면 좋아지다가 이제 또 어느 순간 너무 더워지면서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 인사이트를 이제 논문으로 내신 유명한 학자분들이 계세요. 이제 세 분 학자,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학자분들이 이걸 네이처라는 자연과학 저널에 내셨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생산성이 대략 13도까지는 이제 계속 연평균 기온이 13도가 될 때까지는 계속 좋아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하셨고 제 생각에는 아주 유명한 논문이 되었습니다. 슈퍼스타처럼 이렇게 이제 많이 인용이 되는 논문이 됐는데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보시면은 이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남한의 연평균 기온을 보시면은 대략 2010년 중반 정도에 13도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13도가 안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13도를 겨우 돌파했다 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시면 그 이제 이쪽 서울, 경기, 강원 이쪽은 아직 13도가 안 됐고요. 그 밑에 이제 남부지방 보시면 13도를 돌파를 해서 재미나게도 우리가 굉장히 작은 지역이지만 이 연구에서 말했던 임계점을 시간과 공간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여기서 이제 임계점을 통과했고요, 13도. 지역적으로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나눠져 있는 형태이고요. 그 연구가 맞다면 어떤 걸 뜻하냐면 201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나라는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덥고온 게 좀 많다가 여름이 너무 더워서 피해를 보기 시작한 거는 이제 불과 최근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봐서도 이제 남부지방은 이미 이제 그 더운 것으로부터 오는 피해가 현실화했지만 강원이라든가 경기 북부 이런 데는 아직은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덥고 오는 게 아직 있는 그 정도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것은 이 연구가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를 이제 믿을 때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 데이터를 갖다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16개 광역시도별 1인당 지역 생산 데이터를 가지고 비슷한 이제 그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 임계점이 대략 13도에서 정확하게 없어졌습니다. 그 연구 결과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고요. 이것은 이제 미분을 해서 한기 효과를 나타내는데 연평균 기온이 13도가 안 되면 양의 한기 효과가 존재하고 연평균 기온이 13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1인당 지역 생산에 대해서 음의 한기 효과가 나타나고요. 이걸 지역별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이렇게 이제 남쪽에 있는 데는 1도씨가 올라가면 1인당 지역 생산이 뭐 10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효과가 계산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주도가 가장 더운 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사가 제주도에 열리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뭐 연평균 기온 1도 올라가면 감소하는 효과가 100만 원을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온난화의 피해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지역이라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여기 보면 강원이라든지 충북 이런 데는 아직 약한 양의 효과가 아직 남아있지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연평균 13도 돌파하는 순간 이 막대 그래프가 다 음으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전체 지역 생산에서 미친 그런 13도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게 과연 그럼 어떤 산업에서 비롯될 것인가 이제 궁금해서 제가 산업별로 또 연구를 시작했고요. 이것은 그 농가 경제조사라고 한 3,000명 정도 되는 통계원들이 각 그 농가에 가서 이제 농업소득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 그 지역 자료를 제가 또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서는 이제 그 지역별, 그 시도별 자료를 비슷한 패널 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재밌게도 13도보다 조금 넘는 수준에서 임계점이 확인이 돼서 이 아래에서는 양의 효과, 이제 이걸 넘어설 때 음의 효과가 존재하는 결과가 없어졌고요. 그러면 농업에서 13도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서 이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재배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적상온도라는 개념인데요. 적상온도라는 것은 작물을 이제 처음에 재배하기 시작해서 수확할 때까지 그 재배 기간 중에 온도의 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물이 올바로 이제 다 열매를 맺고 잘 익으려면 필요로 하는 적상온도가 다 있는데 가장 높은 적상온도를 필요로 하는 주요 작물 중에서 가장 높은 적상온도가 필요한 작물이 벼입니다. 이게 대략 3,500배에서 4,000조 되는 적상온도를 필요로 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지역에 이 정도 적상온도 확보할 수 있으면 웬만한 작물 다 재배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제 지금 보면 그
제가 이 연평균 기온과 적산 온도 간의 이제 관계를 또 추정을 해보니까 연평균 기온 13도가 적산 온도 대략 4,000도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평균 기온이 13도가 안 되던 지역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적산 온도가 같이 올라가서 옛날에 재배를 못하다가 새로 재배해 볼 수 있는 작물들이 생겨서 소득을 증가시켜 볼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을 하는데 13도를 넘어가는 순간에는 이제 그런 면에서 작물을 뭐 전환해가지고 새로운 소득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지고 관리 비용만 늘어서 이제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13도가 이제 농업에 대해서 좀 유효하다는 말씀드리며, 뭐 전체 GDP에서 농업을 봤으니까 괜찮긴 한데 사실은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농업에서 모든 결과가 다 나왔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또 호기심에 이제 제조업을 또 건드려 봤습니다. 제조업이 왜 온도랑 관계가 있냐 말씀하실 수 있지만 많은 제조업이 외부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그 기온이 실제 작업의 조건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통계청에서 광업제조업 조사의 생산 자료를 이용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징적으로 제가 기술 수준을 나눠가지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그러면은 뭐 먼지 한 톨 없을 것 같은 공장이잖아요. 거기서 뭐 외부 기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좀 납득은 안 되고, 그렇지만 대우조선 지금은 뭐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런 또 외부 작업하는 데는 그 당연히 이제 온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거여서 나눠봤고, 그다음에 그 각 산업이 이제 경험한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별 종사자 수준을 가지고 이제 산업이 경험한 온도 시계열을 만들어서 두 개를 결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 산업이 경험한 그 연평균 온도고요. 보시면 이 항공산업 사천에 있는 데가 굉장히 덥게 나왔고, 그다음에 또 조선 산업이 굉장히 덥고, 반면에 이제 의학이라든지 원주나 이런 데 경기권에 공장이 많은 의학,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데는 온도가 낮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면 여기서는 이제 재밌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위기술 산업, 반도체나 통신기기 이런 데에서는 기온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쪽 중고위, 중저위, 저위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13도 좀 넘는 수준에서 또 임계 효과가 확인이 됐고요. 안타깝게도 그 지금 이렇게 외부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많은 사업장들이 남해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결과를 보고 제가 제 학생들이 일본도 도도현 데이터를 구해다가 똑같이 연구를 해서 지난주에 가져왔더라고요. 제 사무실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대략 12.8도 이 정도가 임계점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또 한 가지 좀 시사해주는 점은 북한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북한은 우리나라 훨씬 춥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육자 형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잘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연평균 기온 변화가 뭐 이렇게 다른 기상 조건도 많이 바꾸는데 그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수요에 영향을 주는가 공급에 영향을 주는가를 좀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태풍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집에 머물면 수요 억제가 되니까 수요가 떨어져 민간 소비가 줄어들 텐데, 또 반면에 태풍이 와서 공장을 뭐 파괴하고 아니면 도로를 유실을 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또 공급에 충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기상 조건들이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줬을까를 데이터로부터 좀 증거를 찾아보자 하는 게 이제 목표였고요. 여기서는 조금 이제 복잡하지만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모형을 가지고 거시 변수에서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라는 것들을 도출을 하고, 만약에 이런 기상 조건들이 실제로 수요 충격이나 공급 충격으로 작용했다면 우리가 도출해낸 이 수요 공급 충격에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인투이션에서 이 구조 충격들을 이런 기상 조건과 연결해서 차근차근 작업을 했고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지금 기상 조건 중에서 이 계절성 부분과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쪽 수요 공급 충격 얘기할 때는 계절 조정된 자료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겨울이 일반적으로 추워서 그게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계절성에 묻어나는 거고요. 계절이 평년에 비해서 너무 더 추웠다든지 너무 따뜻했다든지 그렇게 예측치 못한 부분이 이제 이런 경제에 충격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예측 기상 조건이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고, 이것도 이제 계량 모형의 예측 고찰을 통해서 구성을 해서 두 개를 결합을 해봤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공급 측면을 보면 가장 이제 유의하게 나타난 게 이런 추운 날씨 관련된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난방도일이 되겠고 난방도일은 이제 난방이 필요할 정도로 추운 날씨가를 말하는데 그게 많아지면 음의 공급 충격입니다. 네, 음의 공급 충격이고 이걸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최근에 겨울이 따뜻했기 때문에 난방도일이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양의 공급 충격이 날씨에서 왔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말고는 이제 뭐 서울도 약간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난방도일과 대결되는 냉방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냉방을 해야 할 만큼 날이 따뜻한 걸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양의 공급 충격처럼 부호는 나왔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굉장히 떨어져서요. 이게 아마 그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득 본 게 훨씬 더 오래됐고 손해 보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다는 그것과 일단 상통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 수요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는 태풍이 굉장히 강력한 음의 수요 충격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풍이 오면 사람들이 다 집에 있어서 소비를 굉장히 많이 줄인다는 거고 반면에 태풍은 공급 그 충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풍은 뭐 공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람들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도로 많이 왔었다. 이것이 아까 처음에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그것과 좀 상통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밑에 지금 요거는 이제 황사입니다. 황사가 뭐 재미있게도 양의 수요 충격으로 나와서 이걸 해석하기가 좀 굉장히 곤란했는데 황사 자체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사가 오면 일단 컨디션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생산성 하락이 요인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은 그 생산성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뭐 마스크를 사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공기 정화기나 이런 거를 막 가동을 하면서 에너지 수요를 늘리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상충되는 효과입니다. 그 공급 면에서 생산성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수요의 증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아까 보여드린 공급 측면에서는 전혀 설명력이 없다가 수요 측면에서만 이렇게 나온 걸 보면 그 생산성 하락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공급 수요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뭐 거의 돼서 제 발표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 일반적인 온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보다 평균보다 훨씬 높은 온난화를 경험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온도의 증가는 13도를 중심으로 한 역유자형의 효과가 있다는 그뭐 결과 해외 결과들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봐도 똑같은 효과를 잘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남부지방은 이미 그런 더운 여름의 악효과가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기상조건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추운 날씨가 굉장히 음의 공급 충격인데 이게 줄어들고 있어서 덧보는 것이 데이터에 명확하게 보이는데 앞으로 제 예상은 이제 그 더운 날씨가 양의 공급 충격이 있거나 뭐 해서 반대되는 효과도 데이터에 대해서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태풍 자체는 앞으로 요새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음의 수요 충격을 작용하였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기 전에 이 슬라이드는 준비는 안 했지만 제가 이제 또 에너지 디맨드 관련해서 좀 연구를 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얻었던 결론은 앞으로 그 전 세계가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지금 제주도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발표가 지금 제 뒤로 예약되어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들이라고 생각하고 큰 기대를 해보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기후변화 현상을 또 예를 들어주시면서 우리나라 각 지역 또 농가 또 제조업의 통계에서 함께 말씀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김덕화 교수님의 발표에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 중립 달성 방안의 주제로 제주 에너지공사 부호준 청정에너지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에너지공사 부호준 청정에너지연구센터장입니다. 교수님이 아까 제주도의 인연을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반대로 고향도 구시입니다. 평생 제주에만 살다가 반대로 이제 에너지공사 생긴 지 한 15년 됐는데 15년 전에는 제가 여의도에서 근무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한 거하고 반대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작년 5월에 에너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그 후속 연구입니다. 그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가 들어왔을 때 전력 수급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잉여 전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잉여 전력으로 열이나 수소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 이제 제도 개선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차는 우선 제주에너지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탄소 중립 목표 한계 시나리오 분석, 그리고 중장기 시나리오, 추진 전략 제도 개선 및 기대 효과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5월에 발표한 시나리오는 2035년에 온실가스가 약 608만 톤 정도 이제 발생하는데 그 중에 에너지 부분이 474만 톤을 상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세하게 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7기가와트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70% 이상, 그리고 그린수소 생산 6만 톤 이상인데 시나리오도 두 가지로 좀 분리하는데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70%일 때 수소가 10만 톤, 그리고 80%일 때는 약 6만 톤 이상 이제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100% 전환됩니다. 우선 기준된 22년을 보시면 직접과 간접 배출량의 합산과 이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618만 톤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 91.3%가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부분입니다. 2035년에는 608만 톤의 온실가스가 생기는데 그 중에 90%인 542만 톤이 에너지 부분에서 발생하고요. 그 중에 해운과 민간 항공은 이제 정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하는 부분으로 별도로 분리를 하고 나머지 474만 톤을 상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474만 톤을 다시 분리하게 되면 에너지 산업 부분, 제주도는 100% 전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도로 수송 부분이 32%, 산업 건물이 17%인데 제주도는 그 제조업 비중이 4%가 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호텔, 리조트, 공항, 이 건물 부분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특히 17% 중에 15%가 열 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 건설 종장비, 농업용 기계여서 이건 도로 수송 부분과 같이 전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력 부분은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기반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도로 수송 부분은 무공해차, 건물 산업 부분은 히트펌프 같은 전전환을 통해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전력 수급 현황 분석입니다. 24년 기준으로 보면 발전 설비 현황이 태양광이 25%, HVC가 23%, LNG 복합 발전이 19%, 풍력이 16%, 기력 13%입니다.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HVC가 30%, LNG 복합 발전이 26%, 기력 22%, 내연이 1%인데 작년 기준으로 기력과 내연이 다 바이오 중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중류가 23%라고 보시면 되고 태양과 풍력이 각각 10%입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바이오 종류도 다 재생에너지로 통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3%를 차지하는 거 나와 있고요. 또 작년 연말에 그 HVC 3년 개선이 준공이 되면서 600메가까지 영해선도 증가했습니다. 도로 수송을 보면 22년에 제주도 내 그 전기차 사용량과 대수를 나눠서 한 대당 연간 3.12MWh의 전력 사용량을 사용한다고 이제 분석이 됐고요. 2035년에는 제주도 계획에 따르면 도내 41만 8천 대의 운송차가 이제 운송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 100% 전환했을 때는 1,306GWh가 필요하고요. 제주도 중장기 계획에는 2035년에 50% 전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53GWh의 전력량이 필요합니다. 653GW는 작년 제주도 전체 사용량의 약 10% 정도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545GW가 기존의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108기가와트아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계속됐습니다. 다음 건물 산업 부분입니다. 2035년에 제주도 에너지 소비량이 LNG, LPG, 보일러 등유를 예측했을 때 약 46만 1천 TOE가 발생할 거 예상하고요. 필요할 거 예상하고요. 이걸 전기 저항 기반의 전기 히터라든지 전기 보일러로 전했을 때 연간 5,372기가와트-아워가 필요합니다. 이제 열부하를 다시 분석해 보면 기존의 도시가스 사용량 기준으로 보면 보통 열부하 중에 85%가 온수 난방이고요, 15%가 치사로 사용을 합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온수 난방을 히트펌프로 전환을 하고 치사는 인덕션이나 보요를 전기기기로 전환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는 히트펌프는 제주도의 따뜻한 기온 때문에 COP 성능 계수가 약 4배,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4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온 모델 같은 경우는 가스렌지에 비해 약 3배 이상 효율이 좋습니다. 히트펌프나 인덕션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의 전력이 76% 정도 감소해서 약 연간 1,300기가와트-아워가 필요합니다. COP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시면 45도, 출소온도 45도 기준으로 보면 여름철에는 최대 4.92배, 그리고 겨울철에도 3.18배 이상이 나오면서 평균으로 4.02배 나오고요. 저희가 22년부터 24년까지 이를 평균 온도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전전화하는데 이제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대중화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도 필요하고 전쟁적 지원도 필요하고 당연히 인프라 구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경우는 80%까지 한 20년 걸렸고요. 인터넷은 14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90%까지 보급하는데 약 8년 걸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추가적인 전력 수요와 그리고 그린솔 생산하기 위한 수전의 용량인데요. 제주도의 수소 경제 육성 기본 계획에 보면 2030년도에는 수전해가 61메가와트, 2035년에는 803메가와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데이터를 갖고 중장기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우선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 노란색이 전력이고 파란색이 수소입니다. 수기와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하게 되면 교통공급을 통해서 기존 전력 수요량과 히트펌프, 전기차 등의 공급을 하고요. 모자라게 되면 HVC로 정송을 받고 남는 전력은 역송을 합니다. 그래도 남는 전력은 다시 배터리 ESS로 충전을 했다가 모자란 시간에 방전을 하고요. 그리고 잉여 전력을 또 P2G로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자유수소와 같이 저장을 하고 주인소 발전으로 다시 전력 계통을 보내줍니다. 그 일부는 수소차로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중기 시나리오입니다. 2030년입니다. 30년이면 5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과 계획들을 최대한 맞춰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그럼 재생에너지는 11차 전기부에 나와 있는 1.1기가와트, 수혜는 수소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61메가와트, HVC는 현재 운영한 용량이고요. 다만 계절별로 정속 역송량이 틀립니다. 정속이 600, 역송이 220메가입니다. 유용성 자원인 배터리 ESS도 11차 전기본에 나와 있는 194메가와트를 정했을 때 무탄소 전원이 71%, 탄소 전원이 29%가 나오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풍력과 태양광이 37%, 바이오 중력 발전이 34%, LNG 복합 발전이 29%입니다. 이때 그래도 생산은 연간 7,300톤이 필요하고 혼소 발전으로 5,400톤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동서발전하고 기술 교류 세미나를 했는데 동서발전 150메가와트가 지금 수소 혼소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터빈 입찰이 지금 나가 있고 전소도 연소기만 바꿔서 할 수 있게끔 지금 터빈 입찰이 나가 있는 상태고 29년 말에 지금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워스트럼 발전기는 한 150메가와트로 3대에서 6대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전화 부분입니다. 난방이라고 하면 열부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히트펌프나 인덕션이 전기부하기 때문에 주택용 같은 경우는 누진세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기본 요금에 반영되는 피크 전력, 최대 전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자가용 태양광 발전이 있는 주택이나 건물 부분에 우선 보급한다는 목표를 잡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도내의 자가용 발전이 한 60메가 정도 되는데 매년 한 7% 정도로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반영해서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수송은 제주도 이 전기차 보급 계획에 따라 21%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35년 장기입니다. 장기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부나 도 에너지 정책 기준에 맞는 정확성에 맞게끔 저희가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그 에너지 전환에 나와 있는 7GW를 반영했고요. 수전에는 수도 기본 계획에 맞는 803MW, HVC는 지금 운영하는 이제 AC 용량을 넣었습니다. 배터리 ESS는 11차 전기본에 나와 있는 35년에 필요한 배수 용량을 산정했습니다. 그때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풍력과 태양광이 79%, 이때는 바이오 종류가 없습니다. 수소 발전이 21%가 발전을 보고 있고요. 이때는 연간 한 10만 8천 톤의 수소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 발전 부분이 10만 4천 톤, 수송이 약 4천 톤 정도 필요하고요. 이때 머스턴 발전기는 약 150메가와트 7대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열도화를 다 100% 절약하는 걸로 저희가 가정을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그 전기 설비가 1,800메가와트가 필요한데 이게 좀 많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가정에 쓰고 있는 그 전자레인지가 1kW거든요. 아마 제주도에 있는 전자레인지만 다 합쳐도 한 200메가, 300메가와트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량이 많아 보이지만 많지 않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수송 같은 경우는 제주도 계획에 따라 50%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연계인데 에너지 고속도로를 연계하거나 아니면 HVC를 하나 더 이제 포선하거나 HVC를 최대 1000메가와트를 육지에서 받고 또 남을 때는 800메가까지 보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소에너지 유연성 자원은 전과 이제 동일합니다. 이때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83%까지 늘어나고요. 수소 발전이 17%입니다. 이때도 그린소 생산은 약간 줄어든 10만 1000톤이 필요합니다. 이때 머스턴 발전기는 전보다 2배 정도 줄어드는데 HVC가 개통에 이제 부강 효과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머스턴 발전기가 줄어듭니다. 이때도 난방과 수성은 다 이제 100% 50% 전환을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1번 시나리오 중에 이제 전환을 하더라도 유선전에 보시면 신규 부하가 835메가와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10% 넘는 잉여 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835메가와트의 신규 전력이 필요한데 반대로 역발상해보면 값싼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아리백 기업이라든지 넷제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캐파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신규 부하 없이도 재생에너지가 5% 이하로 줄어드는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수소 발전을 30% 이상 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수소가 이제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1.5기가 늘어난 8.5기가 수출에도 40% 늘어난 1300메가와트가 필요합니다. HVC와 배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분석을 하면 재생에너지가 68%, 수소가 32%. 이때는 수소가 약 2배 많은 20만 6천 톤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머스턴 발전기도 9대가 필요합니다. 이때도 이제 출력 제어가 5%까지 떨어지려고 하면 신규 부하가 한 1040메가와트가 필요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잉여 전력도 가장 적고 추가적인 이제 보강 설비 없이도 이제 개통의 이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관점에서 보면 이제 위에 그 건물과 수송 부분과 전환 부분이 다 0으로 크로스 돼야 되는데 2035년에 도로 부분이 약 50%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부 온실가스가 나왔습니다. 제주의 장점을 활용해서 해상 풍력들을 더 많이 설치를 해서 이 부분을 상세해서 넷제로를 크로스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기존의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상세하고도 1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더 감축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고 넷제로를 넘어서 카본 네거티브, 에너지 자료를 넘어서 청정에너지 수출로 국가 발전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IPCC에서도 넷제로 이후에도 연간 최소 5에서 10기가 톤 탄소 제거가 또 필요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추진 전략입니다. 5대 전략과 11개 세부 과제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상 이 부분은 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제도 개선 부분입니다. 우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제주 지역 전력 배출 개수 도입인데요. 아까 24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가 제주도가 43%라고 했는데 국가 전력 배출 개수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좀 손해보고 있습니다. 지역 전력 배출 개수를 도입하면 지금보다 온실가스가 약 48%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에너지 다소 기업이라든지 아리백 기업들을 이제 유치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 배출 개수를 도입하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퀘벡시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99%가 넘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 한국보다 한 1.5배 이상 배출 개수가 많은데 비교해보면 약 500배, 지역별로 500배까지 배출 개수가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제 하다 보면 당연히 이계 전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EU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에너지 지침이라고 알리기에 이전 전력을 사용했을 때도 재생에너지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섹터 커플링 자원에 한해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제 도입해서 재생에너지의 좀 경제성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상풍력이나 육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포화되고 있는데 결국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육상풍력, 육상태양광이 1 S&P 1 REC입니다. 이제 최근에 S&P가 한 110원 정도 되고요, REC가 한 7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 S&P 1 REC가 한 180원 정도 되는데 1kWh당.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REC가 3에서 3.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kWh당 한 400원 정도 나옵니다. 이 400원을 갖고 아리백 기업이나 수소를 만든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REC가 어떤 보조금이 제도이기 때문에 1 S&P와 1 REC는 그린소라든지 아리백 기업에 거래를 하고 나머지 REC 부분을 현물로 이제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보조금 수단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최근에 그 청정소 발전 입찰 시장이 이제 취소가 됐는데 발전공기업에서 석탄 암모니아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시청했다고 이제 신문 기사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석탄 암모니아와 그린소 발전은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걸 같은 시장 내에서 같이 입찰을 올리게 되면 그린소 발전이 낙찰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린소 발전만 별도로 분리해서 입찰이 좀 필요하고요. 제주도에 이런 해상 풍력들을 계속 이제 도입하게 되면 O&M 인력이 당연히 필요하고 제주도에 이제 일자리들이 보급 일자리들이 또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발주를 많이 하다 보면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시간당 단가를 매기는데 2시간 정도면 웬만한 공사 하루 일당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고임금 그 일자리가 이제 풍력 발전 유지보수 일자리입니다. 제주도가 전국에 최초로 도입한 풍력 공유학기금 활용해서 햇빛과 바람연금 도입도 필요합니다. 친환경차는 이제 새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제주도는 이제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주공항에서 이제 내리자마자 밖에 나갔을 때 첫 느낌이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관광지라든지 이런 그 이제 도심지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대중교통부터 전기버스라든지 수소버스 먼저 도입을 하고 나머지를 좀 확대하는 그런 것들로 좀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히트펌프입니다. 이제 히트펌프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열판매 사업은 집단 에너지 사업법에 나와 있는 열판매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열판매 사업밖에 안 되는 현재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분산의 특별법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는 분산의 열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이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분산형 소규모 열 판매 사업도 이제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지하수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공기열 히트펌프가 COP가 4배인데 수열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지하수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이런 지침에 보면 지열로 또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주도는 지하수 조례가 있습니다. 이제 지하수를 좀 환경적으로 이제 더 아끼려고 하는 제도인데 상충하다 보니까 제주도 지하수를 활용했을 때 재생에너지 인정하지 못하는 또 그런 부분도 이제 계산을 또 해야 되고요. 폐수 폐열 활용도 이제 히트펌프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용 이제 누진제 때문에 좀 보급하기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형 요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정수 인증제 도시가 생기면서 이제 청정수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전 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좀 유예되면서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인센티브를 하겠다라고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수업에 대한 전담 기간은 저희 에너지공사를 타깃으로 놓은 건데 수업법에는 전담 기간에 공공기관에 운영하는 법률에 기여 지자체 출자 추정 기간은 가능한데 여기 지방공기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개정할 때 들어가신 교수님하고 얘기해봤더니 지자체 출자 추정 기간 안에 지방공기업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않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해서 전담기업을 확대를 또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부산 특구처럼 이런 탄소 중립 특구 그리고 규제 특례가 필요하고요. 실시간 시장 그러니까 전력이 남아돌 때 전기가 쌀 때 더 많이 써줘야 되는데 그런 요금제가 없습니다. 그럼 PTS 요금제가 도입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 발전소라고 하면 풍력과 태양광 그러니까 공급 충만 발전소가 있고요. 수요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 예측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배스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P2C나 P2H 수요 자원과 같이 공급과 수요 자원 합천 혼합형 통합 발전소도 필요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통 유연성 자원에 대해서는 망 이용료를 또 면제해주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많은 부분, 그러니까 ETS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탄소 감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자체 주도로 이제 탄소거래 플랫폼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오테크 산업 육성 문제 양성도 이제 필요합니다. 저희 제주연구원에서 관련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 분석 방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생산 효과가 51조 원, 부가가치 효과가 20조 원, 경영효과가 21만 명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2035년 기준으로 청정 시장이 약 3.6조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농업, 관광 중심인데 이제 에너지 기반의 고가치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2023, 2035 탄소중립 중장기 시나리오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10년 남았네요. 10년 후에는 이 자리에서 성공 파티를 하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주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주제로 한국은행 지속가능 성장 기획팀의 이수지 과장께서 발표 준비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이수지 과장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먼저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제주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해보고 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해보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체로 화석 연료에 비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지역 단위 효과는 해당 지역의 인력과 업체가 재생에너지 가치 사슬에 얼마나 편입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전환이 제주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를 보면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가치사슬 편입 정보와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서 최소 20조 원에서 최대 30조 원까지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상이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역 단위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가 제조, 건설, 운영, 유지로 이어지는 재생에너지 가치사슬에 편입을 해야 하는데 제주의 지리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볼 때 제조 공급망에 단기간에 편입하는 것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운영 유지, 건설 부문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차차 육성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로 들어가서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파리 협정 이후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기후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소득을 늘리는 것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제주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해보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산업 현황을 보면 파리 협정 이후부터 유럽,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가 굉장히 늘었고 이런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맞물려 실제로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다수의 연구들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산업에 비해서 생산이나 고용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해상풍력 가치 사슬을 살펴보면 터빈이나 타워와 같은 설비를 만드는 제조 단계, 이렇게 제조된 설비를 설치하고 시공하는 건설 단계, 완성된 설비를 실제로 가동하고 운영하는 운영 유지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단계마다 굉장히 많은 산업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면 재생에너지는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화석연료보다 2배에서 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또 재생에너지는 중앙 집중식인 석탄가스 발전보다 분산형 발전에 더 적합하고 주민 참여가 좀 더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 파급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투자가 점차 늘어나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까지 늘었지만 아직 글로벌 수준보다는 낮은 편이고 관련 연구도 아직까지는 산업 연관표를 활용한 전국 단위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국내 연구도 재생에너지 투자의 생산, 고용 유발 효과가 화석 연료보다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조업 중간 투입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이 이렇게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 유발 효과가 높은데 이런 제조업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간 투입으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석 연료보다 직간접적 유발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풍력은 파급 효과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풍력은 건설 공정이 복잡하고 건설 규모도 커서 파급 효과가 좀 더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두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은 이 그래프는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도식화한 그래프인데 보시다시피 풍력이나 태양광의 유발 개수가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단위당 파급 효과를 분석해보면 제조 건설 부문의 파급 효과가 운영 유지 부문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은 여기 제조 건설을 나타내는 파란 점들이 운영 유지를 나타내는 이 주황색 점들보다 더 위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 건설의 유발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건 제조 건설 부문의 제조업 중간 투입이 운영 유지 부문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또 다른 장점은 워낙 많은 산업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 전통적 발전원에 비해 중간 제수율을 유발하는 후방 연쇄 효과가 더 높다는 점입니다. 이쪽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재생에너지를 나타내는 점들이 화석 연료를 나타내는 점보다 더 오른쪽에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수요를 유발해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일부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국가 산업활동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효과가 언제나 큰 것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파급 효과는 제조, 건설, 운영, 유지 단계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가치 사슬에 해당
지역의 인력과 기업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제조 부문에서 파급 효과가 크게 창출되기 때문에 제조 공급망에 편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에 비해 고용 창출은 많이 되지만 주로 제조 건설 단계에 집중되다 보니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제조 건설 부문의 일자리 규모는 크지만 단기적이고 운영 유지 부문의 일자리 규모는 좀 더 제한적이지만 수면직이 요구되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입니다. 게다가 건설이나 운영 유지 부문은 지역 기업이나 인력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재생에너지 산업은 화석 연료 산업보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국내외 선행 연구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 재생에너지는 지역 단위에서 경제적 파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 단위 효과는 제조, 건설, 운영, 유지라는 재생에너지 가치 사슬에 해당 지역의 업체와 인력이 얼마나 편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주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6기가와트, 태양광 1.5기가와트 정도를 신규로 설치해서 2035년까지 도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이런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 계획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게럿 펠티에의 합성산업 접근법을 이용해 산업 연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자료 제약에 따른 가정과 추정을 최소화했습니다. 또 국산화율을 고려해 국내 순파급 효과를 산정하고 제조 건설과 운영 유지 부문을 구분해 유발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가 재생에너지 가치 사슬에 얼마나 편입했는지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하고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분석해본 결과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제주 에너지 대전환 계획의 지역 내 파급 효과는 비교적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제주 연구원에서 수행한 선행 연구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석은 자료 제약으로 인해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합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해외와 비교해볼 때 재생에너지 분야가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생 분야이고 축적된 데이터도 부족하다 보니 분석에 필요한 기초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이 분석 과정에는 많은 과정이 전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운영 유지 부문은 설비 가동률, 전력 시장 상황과 같은 많은 과정이 존재되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또 실제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얼마나 보급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분석은 202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했기 때문에 해당 시점의 산업구조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재생에너지 부문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발 효과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한계가 존재하지만 재생에너지 전환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량적으로 파악해보고 이런 파급 효과가 제고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지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 결과가 향후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주가 풍력과 태양광 위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 중심으로 해서 전국 단위 유발 효과와 산업별 파급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제조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왼쪽에 보이는 것은 풍력과 태양광 제조 건설의 유발 계수인데 국산화율을 고려하더라도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풍력의 유발 계수가 태양광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풍력의 경우 부품 및 기자재의 국산화율이 태양광보다 높고 건설 공정도 더 복잡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발 계수가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쪽의 오른쪽 그래프는 풍력과 태양광 제조 건설의 전후방 연쇄 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쪽에 세로축을 보시면 중간 수요를 얼마나 유발하는지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가 있습니다.
국산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영향력 개수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산업의 상당 부분이 유럽이나 중국 같은 해외에서 육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품의 국산화율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인 만큼 국산화율이 높아지면 전반적인 국내 파급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조 건설 부문의 산업별 파급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풍력의 경우 타워와 같은 금속 구조물이 들어가고 건설 공정도 복잡하고 규모가 크다 보니 금속 가공이나 건설 부문의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태양광은 모듈 같은 핵심 부품이 전자전기 인전이 반영돼 전기전자, 건설 부문의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풍력과 태양광 모두 건설 부문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역 내 파급 효과를 높이려면 지역이 재생에너지 가치 사슬에 편입해 해당 지역의 기업이나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데, 건설 부문 같은 경우에는 부문 자체의 파급 효과도 굉장히 높고 현지 업체나 인력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건설 부문의 지역의 기업이나 인력 참여를 높여서 지역 화율을 제고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유지 부문의 산업별 파급 효과를 살펴보면 제조 건설 부문과 비교해 볼 때 도소매, 전문 과학 서비스, 사업 지원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부문의 파급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영 유지 부문은 제조 건설과 비교해 볼 때 서비스가 중간적으로 많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운영 유지 부문은 건설 부문과 마찬가지로 현지 인력과 지역 업체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아까 부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면직이 필요하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때문에 운영 유지 부문을 지역 화율을 높이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지역 내 유발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의 전국 단위 분석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째, 국산화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효과도 커집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원가 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 핵심 부품의 유발 효과가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건설 부문의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큰 편이고, 건설이나 운영 유지 부문은 현지 업체나 인력의 재생에너지 가치 사슬 편입이 용이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주 지역 내 파급 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연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최종 수요 충격의 규모를 산정했습니다. 제조 건설 단계의 설비 투자 규모는 제주 에너지 대전환 계획의 국산화율을 고려해 산정한 결과 2035년까지 총 12조 4천억 원이 순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풍력 발전의 목표 설비 용량과 단가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이 풍력으로 투자됩니다. 발전 규모는 2065년까지의 전력 생산액으로 잡았고 연평균 0.7조 원에서 0.9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REC와 같은 전력 프리미엄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력 생산액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발전 부문은 평균 가동률, 전력 시장 상황과 같은 많은 과정이 들어가고 기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가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급효과 분석에 사용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제조 건설 부문의 시나리오는 제주의 지역 업체와 인력이 재생에너지 제조 건설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산업별 기간별로 지역 화율을 차등 적용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제조 클러스터는 경남, 호남, 충북 같은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제주의 지리경제적 여건을 살펴볼 때 제조 부문은 지역 기반이 취약해 단기간 내에 공급망을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건설 부문은 지역 기업이나 인력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조업 지역 화율과 건설업 지역 화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기간별로도 제조 부문과 건설 부문에 대한 지역 업체와 인력의 편입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035년과 2035년까지의 지역 화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시나리오 1은 지역 화율이 낮은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 핵심 설비는 외부에서 조달하고 제주에서 기본 시공 중심으로만 현지 인력이 투입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저희가 이 비관적 시나리오를 설정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경남이나 호남 쪽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거점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면 지역 참여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시나리오를 통해 고려해 보았습니다. 시나리오 2는 지역화율이 보통이고 시나리오 3은 지역화율이 기간에 따라서 높아집니다. 시나리오 4는 지역화율이 매우 높아지는 단계인데 건설 부문 지역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제주 내에서 작게나마 일부 제조업 부품을 제조하는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시나리오별로 풍력, 태양광, 제조, 건설에 대한 외생적 수요 충격을 산업별, 기간별로 차등 적용하고 지역 산업 연관표를 이용해 경제적 유발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유지 부문을 살펴보면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전력시장 가격이 낮은 경우, 중간인 경우, 높은 경우로 부분의 전력 생산을 추정하고 이렇게 추정된 전력 생산액을 외생적 수요 충격으로 가정한 뒤 지역 산업 연관표를 이용해서 유발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제조 건설 부문의 경우 지역 화율에 따라 지역 내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원에서 6조 원까지, 취업 유발 인원은 연평균 2,000명에서 4,000명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화율이 높을수록 유발 효과도 높게 나타났는데 제조 건설 부문의 지역 화율이 모두 상승하는 시나리오 4는 지역 화율이 모두 낮은 시나리오 1에 비해 생산과 취업 유발 효과가 모두 2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참고적으로 6개 권역을 대상으로 풍력, 태양광, 제조 건설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풍력은 기계, 철강, 조선, 화학과 같은 중화학공업 클러스터가 집적되어 있는 동남권이, 태양광은 전기, 전자에 특화되어 있고 태양광 주요 부품 단지가 조성된 충청권이 높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제조 공급망이 우수한 권역은 지역 내 생산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원가 구조에서 제조업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제조업의 생산 유발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조건설 부문은 제조 공급망이 잘 구축된 지역의 생산 유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전 부문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18조에서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취업 유발 효과는 연평균 1,100명에서 1,400명 정도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전력 프리미엄까지 고려하면 그 효과가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 부문의 역내 유발 효과가 이렇게 크게 나온 이유는 먼저 선행연구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조 건설 부문이 운영 유지 부문보다 단위당 유발 개수는 크지만 발전 부문은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총량으로 보면 발전 부문의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 부문은 제주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큽니다. 취업 유발 인원 자체는 중간 투입 비중이 작다 보니 제조 건설 부문보다 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적 인원은 작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발전 부문은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재생에너지 원가 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제조 공급망을 육성하지 않으면 지역 내 유발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영 유지 부문의 경우도 기간이 굉장히 장기이다 보니 가동 설비가 누적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역내 유발 효과가 높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 국내외 선임연구의 공통된 결과이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은 제주의 에너지 자립뿐만 아니라 제주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의 성과가 지역에 충분히 돌아가려면 제주가 제조, 건설, 운영, 유지로 이어지는 재생에너지 가치사슬에 편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풍력 사업은
경남, 호남, 충북과 같은 주요 제조업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공급망 기반이 이미 갖춰진 상태라서 제주가 단기간에 제조업 생기기를 구축해 가치 사슬에 편입하는 것은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지역 현지 업체가 참여하기 용이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유지와 건설 부문에 주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난 뒤 점차 육성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풍력과 태양광 부문에 종사하고 계신 전문가분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는데 지역 업체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가치사슬, 특히 운영 유지 부문의 가치사슬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트랙 레코드를 충분히 쌓아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풍력 태양광 사업을 발주할 때 지역 하도급이나 고용 비율, 지역 상주 요건과 같은 부분을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지역 업체들이 이러한 트랙 레코드를 쌓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 사업, 특히 운영 유지 부문은 전문 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면담 결과를 보면 특히 운영 유지 부문은 현지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현지 인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대학교의 풍력대학원을 활용해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풍력단지 대학에 의무 포털을 부여해 인턴십이나 OJT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수입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산학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인 NREL도 해상풍력산업의 인력수급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와 유사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유럽에서 진행된 풍력단지 관광산업화에 대한 근거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논문도 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와 같은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을 도내로 유치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파급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생에너지 분야가 워낙에 신생 분야이다 보니 기초 자료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분석이 여의치는 않았지만 다양한 가정을 활용해 경제적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추정치에 분명히 한계는 존재하지만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정책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자립뿐만이 아니라 이 제주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